자, 보시면은 일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저 동해를 일본해라고 표시하고 독도를 죽도, 그러니까 그걸 번역하면 다케시마라고 표기를 했죠. 그 밑에 보시면은 분명 우리나라에서 독도까지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요. 근데 무슨 일본에서 독도까지가 더 가깝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뭐 억지 주장을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제가 또 이렇게 외국 사이트를 들어가봤어요. 지도 사이트. 외국 세계지도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가 봤는데 13군데를 들어가봤는데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다케시마 일본에 표기한 데가 7군데, 이렇게 올바르게 표기된 데가 1군데뿐이고, 이렇게 동시에 표기된 데가 2군데, 아예 그냥 암초라고 표기한 데가 2군데, 그냥 독도를 증발시키게 한 군데. 심각하죠? 제가 이거 조사하면서도 충격을 먹어가지고, 예. 근데, 이런데도 저희가 이렇게 손을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독도 인식 실태를 한번 해봤습니다. 직접 촬영했어요. 국사 마이크.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주장하는 근거를 독도가 큰 분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국제적 감정에서의 대표는 존재하지 않는 섬 또는 다케시마로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네, 잘 보겠습니다. 제 머리 길게가 나오네요. 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의 대부분은 독도를 모르거나 다케시마로 인식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저희 독도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뉴욕에 이렇게 광고를 내신 김장원 씨, 그리고 여러 독도 지킴이 단체들, 그리고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한인 동포들한테 이렇게 독도를 홍보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도 수비대 경찰분들, 이렇게 많은 분들이 독도를 위해서 힘써주시고 계세요. 근데 사실 이런 분들과 같이 매우 적극적인 독도 수호 활동을 저희는 하지는 못해요. 학생이고 하니까. 근데 학생인 우리가 독도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 SNS를 통해 독도 알리기, 이렇게 네이트판, 페이스북, 트위터, 이렇게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서 독도 관련 사진, 동영상, 글 등을 게시해서 친구들은 물론이고 외국인들까지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게시를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셀카, 여친 사진, 뭐 뻘글 그런 거 쓸 시간에 이런 거 하시면은 되게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독도 플래시몹. 네, 독도의 날 행사, 그러니까 독도의 날이라고 10월 25일에 날이 지정되었는데 그 날 전후로 해서 항상 열리는 게 이렇게 플래시몹 행사예요. 플래시몹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춤추면서 외국인들의 시선을 끌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역동적으로 알릴 수 있는 활동이고, 참가 말고도 이렇게 플래시몹을 직접 기획하고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광화문에서 지난번에 대규모 플래시몹을 했던 거고, 그리고 이렇게 홍보 전단지 같은 것도 가끔 발견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저희가 이렇게 외국인한테 했던 독도 설문조사. 자, 이렇게 명동 가면은 일본인, 뭐 미국인, 캐나다인, 뭐 케냐인, 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이렇게 외국인들이 매우 많죠. 근데 명동에 옷만 사러 가지 말고 이렇게 아까 보여준 동영상처럼 한 번쯤 외국인 상대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고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독도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그런 활동을 해보는 것도 정말 의미 있는 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 덕성여고 옆에 딸려있는 그 풍문여고 아시죠? 거기에서도 이렇게 역사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뉴스에까지 나오고 네, 그렇네요. 네. 그리고 네 번째, 사이버 외교 사절단 방크. 역사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면은 다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단체죠. 네, 방크가 뭐냐면, 잠시만요. 예, 사이버상의 세계인들한테 대한민국을 알리고 외국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해 설명하고 홍보하는 등의 활동을 하는 단체고요.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가입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방크 사이트 들어가 보셔서 활동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잘못 알려진 대표적 예가 독도 영유권 문제다 보니까 독도에 관련된 활동을 매우 많이 하고 있어요. 저희 동아리 3학년 그 역사학과를 지망인 그 김도원 학생도 방크 외교사절단으로 선발되어서 나름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여기 사진 보시고. 네, 이렇게 방크 활동. 네, 마지막입니다. 자, 이제 좀 중요하니까 좀 다들 일어나시고, 마지막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강조까지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사진 보시면 뭐 야스쿠니 신사가 젠틀맨? 뭐 신사가 그 젠틀맨이 아니겠죠? 예.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쉽게 실천할 수 있는 거. 바로 발언 역사 공부겠죠? 예, 기말고사가 한 2주 하고도 한 4일 남은 걸로 알고 있어요. 자, 역사 과목 다들 들으시나요? 예, 역사 과목 다들 들으실 겁니다. 예,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최고의 역사 수업을 제공하시고 있습니다. 예, 인간 같은 보지 마시고 인간 같은 거 없이 강의만 듣고 그냥 복습 잘 하시면 인터넷 강의, 학원 강의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학교 수업만 딱 잘 들으시면은 양질의 역사 교육 그리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셔서 기말고사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왜곡된 정보에 현혹되지 않고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고 독도를 지킬 세대는 바로 우리입니다. 역사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열심히 하셔서 이번 기말고사 다들 잘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독도 문제에 대한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발표였습니다. 독도를 위해서 힘써주실 건가요? 네. 7번째 팀은 TLT입니다. 선생님이 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모여서 직접 가르치는 체험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체험을 해보는 동시에 학생들의 학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자율동아리입니다. 2학년 김동희 군이 발표했습니다. 야, 배터리. 나온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TNT를 대표에 발표한 2학년 4반 김민식이라고 합니다. 저기 이쪽은 박수가 많은데 이쪽은 박수가 전혀 없네요. 감사합니다. 자, 이 분위기 그대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정한 공부라는 제목으로 오늘 PPT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교학상장이라는 사자성 아십니까? 아시는 분 손 들어주세요. 어디 아무도 모르시나? 교학상장이란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한다는 뜻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사자성어를 보고 저는 이러한 의문을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 스승이 되고 제자가 되는 그런 동시에 스승과 제자가 되는 그러한 공부 방법은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스승과 제자가 동시에 있다면 보다 더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는 수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수 학습 지도안이라는 수업 자료를 준비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꼼꼼하게 준비하게 되는데 누군가에게 가르친다는 것은 교수 학습 죄송합니다. 그냥 혼자 공부하는 것보다 많은 것들을 폭넓게 공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아직 자유 타임이 아닌데 벌써 주무시네요. 자, 또한 가르치는 대상이 많을수록 언제, 어디서, 어떠한 질문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자신감 있게 수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신감 있는 수업도 지금처럼 듣는 학생이 어려워하거나 아니면 지루해하는 수업은 좋지 못한 수업이 됩니다. 수업은 가르치는 선생님도 중요하지만 배우는 학생들도 중요하기 때문이죠. 수업이란 스승의 지휘와 학생의 연주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하나의 교양곡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수업을 듣는 입장에서 왜 우리는 공부를 할까? 공부 안 하면 살 수 없나?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러한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부하는 인간이라는 책을 읽고 공부에 대해 다양한 고민들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책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저와 같은 이러한 고민들을 하고 계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책에서 가장 뜨겁게 주장하고 있었던 것은 동양과 서양의 공부 방식 차이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다르신지 아십니까? 네, 지금 좋으시니까 대답을 못 하시겠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은 예전부터 벼농사를 지었습니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벼농사에서 노력하면 성공한다 라는 강한 신념을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괜찮으세요? 동양인들은 무난하고 평균적인 것을 좋아하며 남들보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는 채찍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양은 어떨까요? 서양은 반대로 남과 같은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튀는 것을 매우 좋아해서 못하는 것을 잘하는 것으로 덮으려는 당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죠. 이거 당근입니다. 자, 이러한 문화적 차이가 결국 공부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동양과 서양의 공부 방식 차이는 경쟁과 협동의 차이로 볼 수 있습니다. 경쟁과 협동은 목표는 같지만 그 목표를 향해 나가는 방법은 다릅니다. 동양과 서양도 마찬가지로 교육적 성취는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을 이루기 위한 동양은 남보다 잘하면 돼. 서양은 나만 잘하면 돼. 그러한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동양과 서양의 공부 방식은 암기의 공부 그리고 질문의 공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식이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하는 거. 잘하는 거죠, 당연히. 예. 자기의 입시정명 혹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하는 그런 동양의 방식, 아니면 정말 남들보다 튀고 싶어하는 그러한 서양의 방식,
여러분들은 어떠한 방식이 더 우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답하기 전에 먼저 눈여겨봐야 할 민족이 있습니다. 그 민족은 바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미국 명문 대학교들의 30%나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대 노벨상 수상자의 23%를 차지하고 있죠.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도 이러한 유대인의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유대인이 전 세계 인구의 단 0.2%밖에 차지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네. 그렇다면 약 60억 명이 되는 전 세계 인구 중에 0.2%가 차지하는 이런 유대인들은 어떠한 공부 방법을 사용하길래 이토록 많은 인재들을 양성할 수 있는 것일까요? 과연 우리나라의 교육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유대인의 신념에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두 가지 신념으로 교육한다고 합니다. 바로 대화와 토론, 그리고 흥미 유발입니다. 유대인들은 대화와 토론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가족과 일주일에 적어도 한 번은 대화하는 시간을 가진다고 합니다. 또한 도서관이 대화 토론이 대중화되어 있는 그러한 유대인 사회에서는 도서관이 우리나라와 달리 매우 시끌벅적하다고 합니다. 정말 조용한 분위기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는 동양인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리고 유대인 부모들은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같이 여행을 가는 다양한 방식으로 공부하는 환경을 조성해줍니다.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진다면 교육적 성취도 자연스레 따라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공부는 학생이 교육을 얼마나 하는지, 대학을 어디에 가는지 그런 학생의 권위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지켜주고 높여주는 그런 선생님의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유대인을 언급한 이유는 진정한 공부 방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동양, 서양, 그리고 유대인들은 공부 방식의 차이가 약간씩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들이 교육적 성취량을 좌우하지는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개인적 특성에 따라, 배우는 학문에 따라 적절히 결합시켜 자신만의 공부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공부의 끝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왔습니다. 네. 수시 합격? 아니죠. 스카이대학 입학? no. 베이징 대학교에서 56년 동안 철학과 교수, 제명은 철학과 교수로 지내신 노 교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부의 끝은 어디 있겠습니까? 공부는 죽기 전까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늘 새로운 지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계속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안타깝지만 공부의 끝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죠. 그렇다면 이러한 끝없는 공부를 혼자 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지치고 힘들고 좌절하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성장할 수 있는 교환 상당의 공부 방법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공부 방법을 가지고 친구들과 지식을 공유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그런 희열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TLT의 김문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르쳐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아까 시작할 땐 부채가 많이 보였는데 지금 부채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요. 시원하기 때문이라고 믿겠습니다. 8번째 팀은 서시달조입니다. 서시달조는 서울의 시공산을 달리는 소년들의 약자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대도시, 서울의 지리, 역사, 문화 등을 다양하게 연구한 대표적 인문 동아리입니다. 2학년 황도훈 군이 발표해 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학년 3반 황도웅입니다. 자, 우리 학교 용문고등학교 남은 거죠? 우린 다 칙칙한 남자밖에 없어요. 주변을 둘러봐요. 희망이 없어.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I로 시작해요. 여기 대부분의 사람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1로 시작한 다음에 0일 거예요. 왠지 아는 사람 여기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서울 태생이에요. 서울에서 자라고 있고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 서울을 연구하는 팀이 저희 팀입니다. 박수 안 나옵니까? 자, 저희가 연구하는 것의 목차는 먼저 연구의 동기 및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의 경제적 중심지를 분석했고, 그 다음에 연구 결론 및 제언이 있습니다. 자, 저희의 연구 동기 및 목적은 서울에는 사람이 1000만 명이나 살아요. 우리나라 인구의 5분의 1이 산단 말이에요. 왜 이 조그만 데에 5분의 1이나 살까? 서울로 왜 사람들이 모여서 살까?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할까? 시장을 만들고 거기서 물품을 팔고 경제활동을 하는데 이 경제활동은 도시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저희는 그거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론까지 내기 이렇습니다. 저희의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에는 인구에 대한 자료, 서울의 각 구의 재정 자립도에 대한 자료, 사업 채수 분포에 대한 자료, 기업의 본사 위치 분포에 대한 자료, 금융기관의 분포에 대한 자료, 재산세와 지방소득세에 대한 자료, 자본의 집중도에 대한 자료, 여러 가지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통계청이나 그런 통계 사이트에서 로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엑셀 파일로 다 정리한 파일입니다. 먼저 서울의 경제 중심지를 분석할 때 맨 첫 번째 나왔던 게 인구죠. 과연 인구가 많으면 경제적 능력이 뛰어날까요? 이것은 저희가 분석한 자료 중에 하나인 그래프인데 여기서 인구 1번과 2번을 보게 되면 굉장히 인구가 적어요. 1번은 지금 잠깐 잘렸는데 종로구입니다. 종로구와 중구는 인구가 굉장히 적고 24번 송파구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좀 뒤로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각 구별로 저희가 얘기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각 구별 재정 자립도를 알아봤습니다. 재정 자립도란 쉽게 말해서 용돈 같은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학 다니는 형이나 누나들은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용돈을 자기가 벌면 그걸 자기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우리는 용돈을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자유롭게 쓰기보다는 부모님에게 의존하면서 쓰게 되죠. 그런 자립도가 강남구, 서초구, 중구 등은 굉장히 높은데 도봉구, 강북구, 노원구는 굉장히 낮다는 겁니다. 여기 대부분의 학생이 살고 있는 성북구도 30%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낮은 재정 자립도를 보여줍니다. 재정 자립도는 지방 정부가 재정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어느 정도나 조달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자립도가 높으면 좋다는 선행 연구들이 많은데 이 연구들을 다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구 분석으로 넘어가면 인구와 사업 추세의 상관관계입니다. 인구를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
그 인구를 여기서 말하겠습니다. 자, 1번, 2번을 제가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종로구와 중구는 인구가 굉장히 적습니다. 하지만 저 파란색 그래프를 보면 사업체 수가 굉장히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업체 수가 많은데 인구는 적은데 사업체 수가 많다. 종로와 중구의 특징은 고층 빌딩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사는 주택단지는 없지만 고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고 유동인구가 많다는 뜻입니다. 반면 24번 송파구는 아파트 단지들은 많지만 고층 산업단지가 없고 사람들이 모여 살기만 하는 주거에 초점을 둔 구라는 것입니다. 자, 대기업 본사의 분포로 알아본 서울의 경제 중심인데요. 저희가 대기업 매출액 기준으로 대기업을 100대 대기업을 뽑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종로구와 중구에 굉장히 많은 대기업들이 포진하고 있고 강남구, 서초구, 영등포구에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될 거는 영등포구인데요. 영등포구는 좀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고 대기업, 100대 대기업이 지방에도 꽤 있지만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이 4개 구에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요점을 두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거의 이제 끝마칠 부분이 다 될 겁니다. 금융기관의 개수에 따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저희가 또 분석을 해봤습니다. 금융기관은 금융거래를 주도하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나 이런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역할을 다 말씀드리긴 그렇고 여기서 보시면 23번 강남구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7번이나 9번 강북구나 중랑구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굉장히 없죠. 강남구는 딱 봐도 강남 하면은 서울의 중심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중랑구나 강북구는 금융기관도 하나도 없고 많이 없고 이런 걸로 봐서 서울의 금융기관에 대한 중심을 아닐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재산세와 지방소득세로 살펴본 서울의 구별 경제인데요. 이건 너무 작아서 잘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써왔습니다. 강남구의 재산세는 322억으로 강북구의 24억을 훨씬 웃도는 숫자입니다. 그리고 놀랄 것은 지방소득세인데요. 지방소득세는 강북구는 12억밖에 되지 않는데 강남구는 782억으로 약 60배가량이 차이납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의 집중도로 알아본 서울의 경제적 중심지입니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서울 부자의 37.8%가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특정 집단은 특정한 주거 환경을 선호하고 집단적인 거주를 통해 대재의 질을 확립하려는 공간적 실천을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상일 씨의 피에르 부르디베의 사회지리학, 문화와 소비의 사회지리학을 지향하면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너무 긴 내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결론 및 제언은 중구와 종로구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경제 중심지, 강남과 서초구로 하는 기존의 경제 중심지, 그리고 저희는 여기서 대안을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저기 종로구와 중구를 기반으로 하는 기존의 서울의 중심지는 흔히 도심이라고 불리는 곳인데 이 도심은 서울의 북쪽에 위치하고 있고 강남과 서초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저 부분은 서울의 동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기 영등포구와 동작구 저쪽에 있는 서울의 서남쪽은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는 방금 제가 말한 영등포구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서울의 경제 중심지를 후보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30 서울 도시 기본계획에 따르면 3핵을 결정하는데 그것은 도심, 강남, 영등포, 여의도를 중심으로 하는 3핵이 되고 있어서